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소일 구성과 조사에서 3주차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한 교시를 더 추가하는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지질학적인 과정에서 각 흙이 어떻게 형성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봤죠. 그죠? 어떻게 되면 화산이 폭발해서 분출해서 그 다음에 풍화와 비에 의해서 침식이 돼서 이게 기계적인 풍화된 부분이고 화학적인 풍화가 있는데, 기계적인 풍화는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퇴적된 흙은 잔적타라고 했어요. 레지듀얼 소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앙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뭐예요? 순수에 관계없이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화학적 풍화를 받은 그 층이라고, 집안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잔적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계적 풍화를 받은 것과 화학적 풍화를 받은 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다가 그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그 다음에 운반이 되지죠. 그죠? 운반이 돼. 뭐에서 운반이 돼요? 물과 바람과 빙하에 의해서 운반된, 물에 의해서 운반된 흙을 뭐라고 그랬어요? 운반된 흙을 운반토라고 했는데, 물에 의해서 운반된 흙을 충적도, 알루비얼 소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쌓여서 된 흙을 풍적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것을 빙적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과 동시에 운반 점차적인 붕괴, 입자끼리 마모, 다른 입자 크기로 분리돼서 운반하는 대행 요소들은, 이게 운반하는 대행 요소가 천천히 흐를 때, 급속도로 급하게 흐를 때 각각 흙의 성질이 달랐습니다. 그죠? 흙의 성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급격하게 흐르는 것과 천천히 흘러서 퇴적된 그 흙들이 그 퇴적대에서 압축이 돼서 다시 어떻게 되죠? 얕은 무침에서, 얕은 깊이에서의 퇴적되는 것은 퇴적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각 구조를 받아서 깊은 곳에 묻혀있던 변성암이 형성되죠. 그죠? 그게 다시 녹아가지고 다시 화성암이 되죠. 그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어서 각 흙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각 운반토, 잔적토, 운반토, 유기질토, 이런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빙적토, 저번에 풍적토까지 했죠. 자, 빙적토 한번 볼게요. 빙적토는 뭐예요? 빙하에 의해서 운반돼서 퇴적된 흙을 빙적토라고 했습니다. 대홍적세 빙하 기간 동안, 이게 대홍적세 전 모르는데 얼마지 아주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기간 동안 빙하는 시간과 함께 전진하고 후퇴했는데,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후퇴를 하고 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흙들이 형성되냐면은 그레이셜 틸이라고 씁니다. 그레이셜 틸. 이거 틸이라는 이런 그냥 명명을, 이건 어떤 한국말이 없어요. 그레이셜 틸, 빙적 틸이라고 합니다. 틸. 여기 보면, 그래서 형성한 게 아우트와시 프레임, 팽원이죠. 그죠? 프레임은 팽원인데, 이 바잘틸이라고 합니다. 바잘틸. 이 성질이 뭐냐면, 입도 분포 곡선은 대단히 넓게 분포다. 입도 곡선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은, 세로축에, 가로축, 가로축에는 유효 직경이 돼. 각 흙들 보면 직경이 있죠. 그 직경이 있는데, 이거 유효 직경이랍니다. 유효 직경, DE라고 합니다. DE. 거기에다가 로고를 붙이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한 번 더 제가 착할 때 상세하게
로 D, F, D, E이고 세로축에서는 통과율 어떤 체 분석이 있어요. 체를 우리 뭐 체걸을 때 보면 흙이 굵은 게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통과해서 이 체가 위에서 밑에까지 사이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통과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적습니다. 작아. 그러면 위에는 굵은 게 있고 그 다음 굵은 거 그 다음 굵은 거 그 다음에 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분포와 각 지점의 각 유효 직경에 대해서는 통과율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D가 통과율인데 직경이 클수록 통과율이 어떻게 돼? 굉장히 크겠죠. 그죠? 직경이 클수록 통과율인데 이게 그냥 그래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프 잘못됐 이게 아니고 이런 형태. 자, 직경이 클수록 통과율은 작겠죠. 그죠?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직경이 클수록 나머지 것은 통과율이 높겠죠. 그죠? 자, 높겠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무슨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래프가 보세요. 요런 식으로. 자, 직경이 클수록 통과율이 높습니다. 직경이 크면 큰 거는 100% 밑으로 다 통과돼 버립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작업은 적게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입도 분포 곡선이 대단히 넓다는 거예요. 이 분포, 요 분포가 입도 분포인데 여기서 굉장히 넓죠. 그죠? 요런 넓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넓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은 유효 직경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그죠? 큰 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입자 크기를 다양한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빙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 빙하는 많은 모래, 실트, 점토, 자갈과 볼드를 진전하는 동안 운반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흙 종류가 모래보다 더 가는 게 실트입니다. 실트. 그 다음에 점토 알죠? 점토 여러분 공예할 때 점토 이렇게 그 다음 도자기 만들 때 그 점토 있죠. 그 다음에 자갈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의 빙하가 다 몰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프트라는 의미는 이건 지금 용어입니다. 드리프트는 빙하에 놓여진 퇴적층에 적용되는 총괄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총괄 용어를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원래 드리프트 하면 드래프트는 초안이고 드리프트는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뭐가 떠다니는 걸 드리프트라고 그랬죠. 드리프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빙하가 녹을 때 그 빙하에 놓여진 층이 분리되지 않는 층, 다 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걸 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레인이라는 것은, 모레인은 틸의 퇴적층에 의해 발달된 육지를 모레인이라고 한다. 그 육지, 틸의 층에 의해서 형성된 육지를 우리는 모레인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은 마지막이죠. 종착역이죠. 빙하의 최대로 진전된 부분의 능선. 그 다음에 리세션을 후퇴한다는 말이죠. 리세션을 모레인이라는 것은 떨어져 분리되도록 변화된 거리에 터미널 모레인 뒤에 발달된 틸의 능선들이며, 이거 아까 능선들이 됐죠. 터미널 모레인은 그죠. 그 뒤에 발달된 능선들이며 빙하의 후진 기간 동안의 빙하의 일시적인
일시적인 안정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영원히 영구적으로 할 때는 터미널 모레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템포리는 이 순환적인 거죠, 그죠? 일시적인 거죠, 그죠? 일시적인 그걸 리세션을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라운드 모레인은 틸 프레이는 T로 형성된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모레인들 사이에 빙하에 의해 퇴적된 T를 말하며 그들은 자갈과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라운드 모레인이랍니다. 그 용어만 그냥 용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 왜 지금 이걸 미리 배우느냐? 각각의 흙들을 다 배웠는데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아 이건 틀림없이 빙하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만약 실내 시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내가 설계를 할 때 공학 성질의 어떤 공학 성분을 내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토질역학하면 그냥 역학적이 뭐 어쩌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당연히 알고 우리 설계에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엔지니어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토질역학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또 한 번 다시 앞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아우터와시는 빙하 앞쪽에 녹은 물에 의해 빙하 앞쪽이에요. 앞쪽. 이 빙하가 요래 있다. 이래. 요래 빙하 있다. 빙하가 있다. 요 앞쪽이죠. 요 앞쪽. 요 앞쪽에 물에 의해 운반된 모래 실터와 자갈을 얘기해요. 요 물이 있죠. 요거로. 요 물에 의해서 빙하 앞쪽의 물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 실터 자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빙하 앞쪽에 녹은 물에 의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빙하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운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래 실터 자갈인데 그것보다 더 가는 점토 이런 성분들이 없다는 거죠. 아우터와시에는 그런 입자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레이셜 플루비얼 디파짓은 퇴적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셜 플루비얼 자 급속류에 퇴적된 충적층과 같이 앞에서 급속류에 퇴적된 충적층의 성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빙하에서 녹은 물은 아우터와시를 앞에 맞춰 아우터와시를 퇴적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형성된 평야를 그레이셜 플루비얼 퇴적층이라고 한다 하는 걸 여러분 그 평야 빙하의 앞에 물에 의해서 운반돼서 퇴적된 층을 말하죠. 그레이셜 플루비얼 퇴적층이라고 한다 하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일이 이 용어는 일일이 제가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알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빙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딴 데 그림이 없는데 제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제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 빙하가 있죠, 그죠? 요 빙하가 있어요. 아우터와시 프레임, 요 앞에 물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이게 평원이 아우터와시 프레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능선이 이렇게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빙하가 밀죠, 이렇게 밀어서 퇴적된 그 마지막 부분에 쌓인 흙이 퇴적층이 터미널 모레인이라고 그랬죠. 터미널 모레인은 입자가 입도 분포가 떼기 좋댔죠, 그죠? 작은 부분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함유하고 있는 층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예요? 그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굵은 입자는 여기서 쌓이고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가는 입자, 그 다음에 크레인은 아주 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멀리
물에 의해서 더 밀리겠죠. 그죠? 그게 아우트와시 프레임 요 베이즐 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세셔널 틸은 모레인이라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죠? 나중에 증거적으로 생성되죠. 더 만약에 아이스가 다시 이 부분을 밀어내 것이 이 부분을 같이 이 부분을 움직여서 이 운반을 하게 되면 뭐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터미널 모레인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능선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그 모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라운드 모레인이라는 것을 여기 보세요. 그라운드 모레인 사이 이 모레인들이 있죠. 요 모레인 사이에 있어요. 모레인 사이 빙하에 모레인 사이에 여기가 모레인이에요. 여기 모레인. 요 모레인 사이에 빙하에서 요 동그라미 해놓은 요 빙하에서 모래 자갈로 구성된 틸 평원 여기 요 부분을 그라운드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북미에 가면 이런 왜냐면 그거는 전부 빙하에서 운반돼서 형성된 퇴적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평원이 굉장히 널쩍한 그런 평원들이 있죠. 그죠? 그거 다 틸 평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북미는 다 빙적이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쪽 이런 쪽엔 다 이 빙하에서 퇴적된 퇴적층들입니다. 그 빙적의 환경하복에 침식된 흙과 암, 퇴적물, 바살틸과 터미널, 입도 분포가 좋죠. 그죠? 왜? 아이스에서 운반된 거죠. 그죠? 아이스에서 운반된. 그 다음 녹은 빙하에서 물은 흙을 빙하로부터 멀리 운반해서 그 크기를 다음과 같은 크기로 부르는데 요 이야기죠. 리세셔널 모레인이랬죠. 그죠? 자갈,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더 멀리 갈수록 더 작은 입자가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점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세셔널 모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적의 환경은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특성 한번 볼게요. 주어진 틸 내의 입자 크기의 범위는 대단히 다양하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입자가 좋다. 그 이유는 빙하가 동일한 시간대 모든 입자 크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점토 입자 부분의 양이 나타나고 틸의 소성지수, 나중에 소성지수 배웁니다. 소성지수는 여러분은 지금 간단하게 머리 넣어놓은 건 소성지수는 우리 페트병 있죠. 페트병 주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주물러 줄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걸 소성지수라고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그거는 다른데 그거는 사실 소성인데 이 소성 우리가 흙에서 말하는 소성지수는 조금 소성의 성질은 좀 달라요. 점토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누르면 쭉 들어가죠. 그죠? 그게 소성지수. 소성이 나타내는 소성을 나타내는 그 지수를 소성지수라고 합니다. 소성지수가 또한 대단히 넓게 변한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앞에 다시 넘겨서 이 부분을 다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동안 표준관입 정체의 불규칙한 값이 이거 표준관입지은 나중에 배웁니다. 요건 지금 여러분 지나갈게요. 표준관입지은 어떤 땅이 어떤 걸 눌렀을 때 단단하면 어때요? 잘 안 들어갔죠. 그래서 누르는 힘이 많이 주어져야 돼. 그 다음에 연약하면 조금만 눌러도 쑥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숫자로 타격수로 환산을 했다가 해봐요. 단단한 걸 많이 눌러야지 그만큼 들어가죠. 그죠? 1cm가 들어간다면. 작은 거는 뭐예요? 내가 한두 번만 눌러도 뭐예요? 1cm가 들어가죠. 그 수치를 N치라고 합니다. N치를 나중에 배우는데 그 부분을 그 현장 조사에서 배웁니다. N치를. 그거 가지고 우린 지금 집안에서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N치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표준관입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 토립자는 원리 형상과 구조를 보이고 왜? 당연하죠. 깨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레이스 아이스에서 그대로 운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운반되는 것밖에 없기 원래 형상과 구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상점토 한번 볼게요. 그 호상점토. 호상이라는 것은, 호상이라면, 여러분, 호수 있죠, 호수. 요 한자로 배워서 여러분들, 호상입니다. 요 호자입니다. 호상입니다, 호상. 호상점토, 호수의 행상의 점토, 호수에 형성된 점토를 호상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버드 크레이라는데, 빙하에 의한 물은 실토와 점토를 운반하지, 그죠? 당연하죠, 그죠? 빙하의 물은 많은 베이진, 많은 만을 만들로 호수를 형성한다. 그죠? 무슨 만 많이 있죠. 그게 다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물이, 자, 호수를 형성하는데, 그 물이 잠잠할 때 호수 바닥에 실태 입자들은 초기에 뭐예요? 깔아앉고 침강한다는 거죠. 깔아앉아. 겨울에 한번 볼게요. 겨울에 호수 표면은 얼죠, 그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유물질 안에 있는 그 부유물질을 점토 입자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호수 바닥에 깔아앉게 되지, 그죠? 여름에 한번 볼게요. 여름에 호수 위에 눈이 녹죠, 그죠? 눈이 녹고 얼음이 다 녹죠, 그죠? 그러면 막 물이 들어와요.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신선한 물 공급이 돼요. 공급은 태적물과 함께 부화되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돼요. 겨울과 여름에 반복이 되죠. 그죠?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반복된 겨울과 여름에 의해서 뭐가 있는 청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게 바버드 크레이랍니다. 호상점토랍니다. 그래서 호상점토는 영어로는 바버드 크레이. 바버드 크레이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바버드 크레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조금만, 그때는 손을 대지 않는 상태는 단단해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손만 딱 대면 그대로 험으로,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런 태적물에서 형성된 흙은 실태와 점토에 기호하는 층이, 기호하죠, 그죠? 이렇게 기호하죠. 왔다 갔다. 그죠? 기호하는 층을 이룬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호상점토는, 이제 호상점토를 이해할 거예요. 특성 한번 볼게요. 몇 미리미리 두께 혹은 50에서 100mm 두께가 존재한다. 존 해밀턴 나중에 배웁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예민비라는 거 아까 지겠죠.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흩어진댔죠. 그죠? 그래서 예민비가 무진장이 높다. 요 기호도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요 투수개수라는데, 투수개수도 여러분, 요 수직 투수개수, 수평대수. 투수개수는 여러분, 물이 흙 속에 물이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빈 공간을 따라 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물인 빈 공간에 따라 흐르기 때문에 이걸 투수개수라고 합니다. 투수개수는 물이 이동한 거리에다가 시간만큼 나눠주는 거. 그게 결국 뭐죠? 속도다니, 속도. 속도죠. 그죠? 속력이 아니고 속도예요. 왜? 공학이기 때문에. 그죠? 벡터죠, 벡터 성분이 수직계수와 수직투수계수, 수평대. 나중에 뒤에서 상세하게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중 지지 능력인 지지력은 아주 작다, 아주 약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누르면 아주 약해요. 약해서 금방 없어져, 금방 무너져. 얕은 기초에 따른 흔치 말하게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배우면 이제 나오겠죠, 그죠? 미국, 캐나다, 태평양 북부와 북동부에 많이 존재한다. 풍적도 한번 볼게요. 풍적도 아까 풍적도 안 배웠네요. 풍적도는 이거 뭐냐면 에어오리얼 소리라고 그랬죠, 그죠? 바람 위에서 운반다. 주요 운반 인자가 뭐예요? 바람이죠, 그죠? 윈드, 바람이. 자, 사막 환경하고 사막 환경. 우리나라보다는 산맥 환경을 주로 이 풍적도가 많아요. 맞아요. 이 스크리스 슬로프는 이 절벽을 이야기해요. 절벽을 텔러스 스크리스 슬로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샌드든 모래 사막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여기 샌드든. 그 다음에 요 밑에 자갈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테일러스 밑으로 이렇게 흘러다가 요 위에 이 퇴적된 그 샌드든이고 밑에는 페디먼트라는데 드물면서 갑작스럽게 오는 홍수 범람회에 모래 언덕에 걸쳐있는 물질들이 운반되는 거예요. 모래 언덕이 있는데 요 물질들이 홍수하고 범람회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 처음에는 뭐야? 모래 언덕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형성돼 있어. 모래 언덕이 뭐에서 형성됐어요? 바람에서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자, 사막 환경 볼게요. 더운 낮과 추운 밤은 안반사는 열풍화, 그죠? 열이 많이 나고, 열풍화죠. 열이 많이 나면서 풍화가 일어나죠. 그죠? 낮에 뜨겁죠. 그죠? 일으키고, 이 풍화는 경사가 매우 급한, 아까 테일러스 이야기했죠. 여기, 스크리 슬로프, 테일러스를 만든다. 여기 쌓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쌓여. 테일러스 쌓여. 드물면서 갑작스럽게 오는 홍수는 사막을 갈라지러 흙을 운반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립질, 나중에는 멀리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입자가 작은 거는 멀리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세립질을 퇴적시킨다. 여기서는 가까운 데서는 조립질이고 멀리 있을 때는 어때요? 멀리 있을 때는 세립질이 퇴적이 된다. 세립질. 이게 칠하면 블랙보드 있으면 이게 참 편한데 이게 그렇게 글 쓰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바람은 모래 언덕의 이동을 일으킨다. 자, 모래 언덕 이동 어떻게 이루는가 한번 볼게요. 때때로 오는 가을 비와 함께 심한 일교차는 모래의 넓은 지역의 흙의 물리적, 화학적 변질을 일으키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일교차가 매우 심하죠. 사막에는. 그렇게 모래 넓은 지역에 물리적, 화학적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자, 바람 부는 방향 한번 볼게요. 여기 모래 언덕이에요. 그죠? 모래 언덕. 모래 언덕에 왼쪽에 한번 보여요. 바람 부는 방향이 이렇게 해보세요. 요수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 위에 다져진 모래 퇴적층이 있어요. 그래 바람이 계속 불어요. 계속 불면 넘어가겠죠. 그죠? 모래 언덕에. 그러면 모래 언덕에서 요 반대쪽에 또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처음 바람 부는 모래 언덕 왼쪽 부분은 양립도가 형성되죠. 양립도는 뭐냐면 굵은 곳부터 가는 것까지 골고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모래는 어떻게 가는 게 움직이겠죠. 그죠? 가는 게 움직여서 반대 방향엔 다소 느슨하고 가는 모래들이 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립도 여기를 여기 요 리위드 부분은 빌립도, 요걸 빌립도는 자, 빈곤하다 이래야지. 그죠? 빈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도가 빈곤하다 이런 걸 해서 이런 그런 뜻으로 빌립도라고 해요. 양립도는 입도가 뭐예요? 양호하다 해서 양립도라고 합니다. 그럼 모래 언덕에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해요? 입도가 양립도인 부분과 빌립도 있는 부분에 교수님 왜 이거 배웁니까? 당연하죠. 모래 언덕 왼쪽에 이 모래 언덕이 이렇게만 거리라서 작아 보이죠. 사막에 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 바람 부는 방향 이쪽에 도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흙 성질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모래 언덕 한복의 특성 한복의 모래 입도 분포는 균등하며 즉 빌립도이고 이는 균등하다는 말을 여러분 균등은 똑같다는 말은 균일이란다는 말이에요. 이건 균등은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것을 균등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빌립도이고 그러면서 모래 입도는 균등하며 즉 빌립도이고 균등
유니폼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균등하며 저 빌립도는 입도가 같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균등하다고 그럽니다. 균등은 즉 빌립도이고, 이는 그러니까 푸얼리 그레이드라죠. 그레이드 푸얼리, 그죠? 가난하게, 이거 자꾸 저도 가끔 혼돈이 옵니다. 그레이드 입도입니다. 입도 그레이디드, 풀리 그레이디드 하면 이제 금방 표현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균등하고 균일하다는 말하고 균등하다는 똑같은 말이죠. 빌립도이고, 이는 상이한 입자의 크기를 움직이는 바람의 능력은 속도에 의존하다. 맞죠, 그죠?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입자의 크기는 발생지에서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죠, 그죠? 입자 크기가 작아지죠, 그죠? 멀수록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모래의 상대 밀도, 나중에 뒤집혀서 배웁니다. 상대 밀도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냐 작았냐, 이걸 내는 상대 밀도. 상대 밀도는 윈도워드, 아까 윈도워드 왼쪽에 있죠. 사막이 이래 있으면 바람 부는 쪽, 이쪽이 윈도워드입니다. 여기 윈도워드. 아까 여기는 리위드라고 했죠. 리워드. 반대쪽 리워드에서. 그래서 보세요. 윈드워드 측에서는 상대 밀도가 50 내지 65% 크죠. 그 상대 밀도가 크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워드는 반대쪽은 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밀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왼쪽에는 조밀하다. 왜?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굵은 입자 사이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조밀하다고 이야기하고, 리워드 측은 느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흙성 중에 사막에 레스 한번 볼게요. 레스라는 흙이 있어요. 레스는 이런 흙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트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입도 분포는 대단히 균등하다. 똑같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 빌립도이다. 그죠? 빌립도. 그 다음 점착력이 존재. 점착력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 나중에 배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게 점착력이다. 점착력이 존재한다. 실트 크기 입자에 쌓여 있는 접도에서 유도된다. 점착력은 팽창 구조 이제 이 구조 때문에 불포화 상태에 있는, 이건 지금 여러분 몰라도 되고, 레스는 붕괴토다. 붕괴한 토다. 왜 움직이죠? 그래서 바람에 날리죠, 그죠? 흙이 포화됐을 때 흙은 토립자 사이에 힘 강도를 인다. 이 포화됐다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물로 가득. 그때는 자체 강도가 없다는 거예요. 강도를 다 잃어버려요. 그 이유는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장에 형성된 봉소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형상은 이동하는 공기 내 마모 때문에 둥글고 반짝이는 입자 알갱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막에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이거 보고 이건 레스구나. 레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설명했어요. 그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유기질도 한번 볼게요. 유기질도. 그 다음 유기질도 합니다. 유기질도는 뭘 했어요? 피트 또는 유기질도이죠. 피트. 뭐예요? 물 아래 생성된 식물이 썩어서 쌓여서 형성된 거죠, 그죠? 식물이 썩어서. 유기질토는 유기물질 분해에서 나온다. 당연하죠. 유기질토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 확인되며, 물이 있는 곳에 지대가 낮겠죠. 그곳은 지하수가 지표면 위 혹은 근처에 있다. 지하수가 항상 있으면 그쪽에는 유기질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높은 지하수는 수생식물의 성장을 돕고 분해될 때 유기질토를 형성한다. 왜 유기질토는 유기질토 성질 자체가 아주 약하면서
우리 공학적으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흙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됩니다. 공사할 때는 유기질토가 있으면 항상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자연함수비가 200에서 300.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게 200% 삼 엄청나게 많이 함수하고 있죠. 100%도 엄청나게 많은데 200이나 300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유기질토의 그 중량보다 물의 중량이 크다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압축성을 가지고 있다. 많이, 조금만 눌러도 푹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섭지에 가봤죠? 섭지에 보면 유기질토가 생성돼요. 발이 쑥 빠지죠? 그게 유기질토입니다. 그 다음에 큰 치마랑은, 이건 뒤에서 배우고, 빙하 지역과 해안 지역에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기초를 만들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에어로인 소일이 윈드, 바람에 의해서 한 거죠. 풍족토, 바람이야. 오르게닉 소일, 유기질토죠. 그죠? 유기질토. 지하수 아래 썩었어. 이게 썩었어. 썩어서 형성됐다. 디케이 돼서 형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질력학 이제 들어가는 입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풍화의 성질과 운반 환경에 의해 퇴적된 운반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공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이건 앞으로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이론을 빼먹는 거죠. 이게 숲이에요. 이게 1, 2, 3 자체가 숲이야. 숲인데 요 하나에서 성질 1 흙의 성질, 2 흙의 현재 상태, 3 흙의 구조, 이 하나하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나무를 이제 하나씩 이제 더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넣을 것은 공학적 특성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 있죠? 흙의 성질이다. 흙의 성질. 두 번째, 흙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거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봐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오사분이 우리 몸에 청진기를 대고 우리 몸의 상태를 아는 거고, 그게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흙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냐, 거기서 어떤 부분의 응력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은 흙이라도 구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켜야 되냐. 흙이 단위 큐빅당 1큐빅당 흙이 10개가 있다. 한쪽에 몰려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든지 중간에만 되어 있다. 이럴 때 흙 성질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의 성질, 흙의 현재 상태, 흙의 구조는 머리에 항상 토질력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머리에 넣어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흙의 성질, 입자 크기, 입자 형상, 입도 분포, 색깔, 광물, 이런 게 흙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 흙의 현재 상태 한번 볼까요? 현재 응력, 현재 함수비,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냐, 그 다음에 현재 간극, 그 안에 흙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죠? 그걸 간극이랍니다. 그 간극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중을 가했을 때와 하중을 뺐을 때 제하라는 로딩과 안로딩이라는 때, 그때에 따라서 응력, 이력, 역사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은 현재 상태지고 상태고, 그 다음에 흙의 구조 한번 볼게요. 입자들은 구조기 빼대 형태로 퇴적하는 동안 배열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흙 구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1, 2, 3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퇴적 환경에. 우리 지금까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물, 바람, 빙하에 의해서 운반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퇴적하고 퇴적되는 그런 환경을 배웠죠. 그 다음에 유기질토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앞에 흙의 성질, 흙의 현재 상태, 흙의 구조가 어디에 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머리에 반드시 넣어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질력학 끝날 때까지, 또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계속 더 하더라도
토질 역할을 앞으로 토지를 전공해서 그 엔지니어가 되는 걸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랍니다. 지오하면 땅이죠, 그죠? 땅을 테크니컬 기술이죠, 그죠? 테크니컬 땅의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 기술자를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 하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이 흙의 성질, 흙의 현재 상태, 흙의 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머리에 넣어둬야 돼요. 나중에 뒤에 공학적인 성질, 공학적인 그 나무들 있죠?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전체적인 앞에 지금까지 왔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를 못하면 어디 가서도 어디 보고서를 받아도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기술자 마찬가지 지금 토질 및 기초 기술사랍니다. 기술사면 기술자들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걸 반드시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그 사람보다 몇 단계 더 빨리 토질 역학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는 제 판단하에서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두째 시간부터는 이제 흙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갔냐, 흙의 현재 상태부터 이제 상세하게 나무를 하나씩 더듬어가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